안녕하세요. 인적자원관리,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인사전략이라는 책에 나온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그 논문 중에서 그걸 이제 분류해서 번역했던 내용 책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급여에 관한 6가지 위험한 속설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제프리 페퍼 교수죠. 유명하신 분이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조직 행동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토머스 D 석좌 교수다 라고 되어 있네요. 미국을 비롯한 20여 개 국가의 기업과 대학 그리고 산업협회 등의 자문을 해주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인사관리 학회의 구루라고 하죠. 자, 보시면 요 책의 이제 두 번째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두 번째 내용이고요. 이 책은 어쨌든 2009년 7월 7일 날 출간이 됐고요. 21세기 북스에서 출판을 했고 페이지는 278페이지, 가격은 15,000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논문들을 주제에 따라서 분류해서 시리즈로 만든 책입니다. 자, 그 가운데 급여에 관한 6가지 위험한 속설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은 제프리 페퍼 교수가 썼죠. 원래 제목은 이제 Six Dangerous Myths About Pay, 그러니까 급여에 관한 6가지 위험한 미신, 신화 이런 거죠. 1998년 5, 6월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속설의 허구에 빠지지 마라. 왜 이런 속설이 존재를 할까? 수익성과 보상체계, 급여의 본질을 파악해라. 보편화된 관습 타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속설의 허구에 빠지지 마라. 자, 첫 번째 질문. 제철 회사 두 개가 있습니다. 한 회사는 시간당 18달러를 주고 있고 다른 회사는 21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기타 직접 고용 비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어떤 회사가 더 높은 노동 비용을 지급하고 있을까? 두 번째. 미국 내의 저가 항공 시장에서는 노동 생산성과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한 회사가 개인 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이 회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 소프트웨어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판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재 확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흔히 적용하고 있는 개별 성과급, 스톡옵션, 가상주식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 당신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이런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자, 노동 비용이 21달러를 주고 있는 데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노동 요율이라고 하는 것과 노동 비용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속설 1입니다. 자, 후자는 전자보다 시간당 3달러를 더 지급하고 있지만 후자의 노동 비용이 훨씬 낮았어요. 그 이유는 생산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19%까지 올리고도 더 낮은 노동 비용을 유지했다. 경영자들이 노동 비용과 노동 비율을, 노동 요율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 노동 요율을 줄이면 노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속설입니다. 이거는 생산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 경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생산성을 높여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죠. 몰라서라기보단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노동요율과 결국에는 이 노동요율과 노동비용을 같다고 생각하는 속설 1에서 계속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노동요율하고 노동비용 개념을 혼동하는 경영자들은 노동비용이 총비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게 세 번째 속설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회계사무소, 컨설팅 회사 이런 데를 제외하면 노동비용은 그렇게 큰 비중이 못 되더라. 그 다음에 자, 낮은 노동비용이
강력한 경쟁 전략이다라는 게 이제 속설 4죠. 이런 속설을 믿는 경영자들은 품질, 서비스, 납기, 혁신 등과 같은 더욱 효과적인 경쟁 방법들을 무시한다. 실제로 낮은 노동비용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경쟁 방법이고 가장 불확실한 경쟁 우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자 한다면 노동비용을 낮춰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위험한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개별 성과급이구나 라고 믿는다면 5번째 속설에 빠진 거다. 앞서 2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런 제도 없이 저가 항공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로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일한다고 믿는 게 6번째 속설입니다. SAS, 세계적인 그 소프트웨어 회사죠. 여기는 금전적인 인센티브 없이 지난 21년 동안 연간 25%의 성장을 기록했다. 여기는 급여를 강조하기보다는 지적인 업무, 가족적이고 호의적인 근무 환경, 최신 장비를 통해서 사람들과 재밌게 근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계 통상 이직률이 20%인데 그거보다 현저히 낮은 4% 이하의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속설이 존재를 하느냐? 자, 노동요율과 노동비용의 개념을 혼동해서 두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노동비용과 관련된 속설들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노동요율은 총급여를 노동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노동비용은 거기에 생산성이 고려된 개념입니다. 이 노동요율과 노동비용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는 다른 이유는 경영자들에게 이 노동요율이 다루기 쉬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가시적이고 다른 회사와 비교가 쉽죠. 뭐 주고 있는 거 얼마인지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임금 삭감이 제조공정의 재배치, 기업 문화의 혁신, 제품 디자인 변경 뭐 이런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가지 경제 이론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학에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 개별 성과급이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주로 금전적인 것에 동기부여된다는 속설들에 관한 경제 이론들, 특히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그 인간 행동에 관한 경제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난을 받아야 된다. 보면 소유주와 고용인 사이에 선호도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뭐 대리인 이론, 그리고 거래가 시장이나 위계 질서를 따라서 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래 비용 이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이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경제 모델들은 사람들을 일하도록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이 보상과 처벌을 적절히 조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또한 경제학에서는 기피, 무임승차, 이렇게 근본적으로 일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전제하는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제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특정한 보상을 받을 때만 열심히 일한다고 믿으면 우리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때만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불신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그들은 우리 예상대로 행동할 거다. 신뢰받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속설들을 지속시키는 마지막 이유가 보상 관련 컨설팅 산업이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자기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요. 일부 컨설팅 회사들은 여전히 보상 관련 업무가 그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예전에 이제 컨설팅 할 때 주로 보상 쪽 컨설팅이 많았죠.
점차 이제 조직 개발 뭐 이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급여 체계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이거를 컨설팅 회사에 기대하긴 어렵다. 그 다음에 경영자들이 기업 문화, 작업 방법, 신뢰와 존경의 수준 등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보상 체계를 고치는 게 더 쉽다면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추진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 경영자만 설득하면 되는데 경영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컨설턴트와 고객사는 보상 체계를 손대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쉬운 해결책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컨설턴트들은 급여 제도와 관련된 컨설팅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게 될 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다시 컨설팅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 이런 보상 관련 컨설팅 산업 때문에 이런 속설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익성과 보상 체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0년대 초 포드의 사무직 성과급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고, 1997년에 GM은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활용하기로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노동요율하고 노동비용이 동일하고 총비용에서 노동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속설에서 기인한 거지만 아직까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도요타하고 GM이 이제 합작했던 그 눔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다른 공장보다 약 50% 이상의 생산성을 올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비용 하나만으로 경쟁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를 잃게 된다. 월마트가 상품의 저가 전략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떠나죠.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하고 또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아지니까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이런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급여나 이런 그 노동비용 쪽에서 잘못하니까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뭐 파급이 되고, 그거 막으려고 또 다른 거 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이다. 그래서 잘 나가는 회사는 제품 지식과 판매 기법을 활용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재고 손실과 직원 이직률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인원 감축과 채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나가고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러니까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도 적고 판매가 높아지니까 재고도 적게 되고 이직률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나가면 또 뽑아야 되잖아요. 뽑으면 공지하고 선발하는데 면접하고 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러 연구 문헌들에 따르면 개별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문제점이 팀워크를 저하시키고 직원들이 단기 성과에 치중하도록 하고, 성과보다는 정치적인 기술과 아부하는 인간성의 보상이 연결되도록 사람들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미국의 20개 사회보장기관에서 성과 연계 급여 제도를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성과급이 성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집단적인 보상 체계로 전환한 기업들이 제품 품질이 10배 가까이 개선됐고, 팀워크에 대한 인식과 성과에 대한 관심이 다 개선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집단 보상 제도가 그러면은 성과가 더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우려되는 게 무임승차 문제잖아요. 누군가는 일하지 않고 똑같이 보상받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성과급 도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여러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에 의하면 무임승차 정도는 별로 크지 않더라. 두 번째, 개인들은 사회적인 진공 상태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열심히 일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직장 동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나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더라.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익분배제도나 성과분배제도와 같은 그런 집단성과급제를 실시하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성과가 앞선다는 증거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그 제록스의 그 노사 담당 임원인 그 빌 스트루즈, 이 사람이 뭐 이게 언제 98년에 나왔던 논문이니까 뭐 지금까지 이 제록스에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경영자들이 보상을 유일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이제 빈정거렸다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많은 돈만 낭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보상을 유일수단으로 사용하면 아무 개선도 안 되고 돈만 쓰게 될 거다라고 이제 빈정거린 거죠. 자, 보면 SAS 이 세스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낮단 말이에요. 세스는 왜 그럴까? 여기가 이직률이 낮은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 문화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신바람 나는 근무 환경이라는 겁니다. 외재적인 보상은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외재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내재적으로 자기가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외재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는 오히려 자기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허츠버그가 보면 이 보상이 불만족 요인이라고 하는 거하고도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나아가 커다란 외재적인 보상은 실제로 창의성과 혁신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오히려 성과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퍼 교수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단지 보상 체계만으로 우수 인력을 유인 유지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은 업무를 규정하고 기업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 근무 환경 개선에 시간과 노력을 충분하게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여의 본질을 파악해라 라는 겁니다. 자, 첫째, 경영자들은 노동요율과 노동비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비용이 총비용에서 주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경영자가 지급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산성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 개별 성과급제에 대한 속설을 이야기하면 그 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평가 단위가 커질수록 성과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진다. 그러니까 개인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집단이 성과를 내니까 높아질수록 그 급여에 대한 그 성과급에 대한 내용하고 실제 나온 그 성과하고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면 그 사업부는 공정하게 받지만 그 안으로 더 쪼개고 하면서 개인 단위로 나누면 나눌수록 신뢰도는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집단이 어떤 목표를 창출한 거는 분명한데 그 안에 개인들을 세분화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죠.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고. 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 허버트 사이먼의 지적처럼 조직 내의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는 집단 행동과 성과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고정된 성과급 예산을 가지고 경쟁하는 단위 조직에서는 남들이 덜 받아야 내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성과급에서의 역학관계가 형성이 된다. 즉, 최선의 방식을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줄어들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줄어들고 자기가 더 받으려고, 부서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배우려는 사람들은 제대로 일도 배우지 못하게 되고 공유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는 조직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무엇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냄으로써 기업 문화를 결정하고 반영한다. 그러니까 급여를 주는 방식이 그 회사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영자들은 급여 제도가 본인이 의도한 대로 메시지를 잘 표출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급여 제도의 집단적인 성과가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거 문제라는 거죠.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급여를 다른 사람과 차등 지급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줬던 메시지를 어긴다는 거죠. 그리고 급여 제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강력하고 상징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급여 제도는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신뢰를 반영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들이 급여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급여는 직무 몰입도, 팀워크, 성과를 증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는 여러 경영 업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급여에 대한 마지막 조언은 급여 제도가 여타 경영 업무들과 일치해야 되고 그 효과를 저해하기보다는 강화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를 명심해라 라는 겁니다. 괜히 급여 제도 손대서 다른 것들을 망치지 마라 라는 거고요. 자, 보편화된 관습 타파 부분에서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자, 조직은 비생산적인 급여 방식에 발목이 잡혀있고 보상 관련된 속설에 도전하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다른 기업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기업은 결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여 관련 속설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업들을 보면 급여가 높은 신뢰, 즐거움, 의미 있는 일, 이런 근무 환경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기업들은 사람들에게 드는 비용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제로섬의 어떤 급여 프로그램이 내부 경쟁을 유발시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학습, 팀워크, 기능 부서 간의 협력 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정리해보면 6가지 속설은 이런 겁니다. 노동요율과 노동비율은 동일한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 노동요율을 낮춤으로써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노동비용은 총비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거는 가끔 사실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아니다. 낮은 노동비용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쟁 무기이다. 아니다. 가장 믿을 수 없고 불확실한 경쟁 방법 중에 하나다. 개별성과급제가 성과를 개선한다. 이거는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과를 저해하더라. 사람들은 금전적인 이유로 일을 한다. 그런 이유로 일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급여에 올인하는, 급여를 가지고 통제하면서 그걸로 경쟁력을 삼으려는 그런 오류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